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미국 하원이 현지 시간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 표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표결에 앞서 6시간의 찬반 토론을 진행함에 따라 실제 투표는 한국 시간 19일인 오늘 오전 8시 30분에서 9시 30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원은 통과 전망이 우세하지만 상원에서는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1%, S&P 500 지수는 0.04%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0.05%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방준비제도가 통화 정책 기조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통화 정책은 현재 좋은 상황에 와 있지만 경제 상황이 상당히 바뀐다면 우리는 이에 따라 정책 관점을 조정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이 내년 말 새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유럽 연합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파운드 달러 환율은 이틀 새 2%가량 떨어졌고 2018년 2월 이후 2일간 하락 규모로는 가장 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연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좀 최근 급등으로 인해서 어제 시장 쉬어가는 장세가 연출됐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장 초반만 하더라도 강했습니다. 장 초반에 2200선을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2200선 이탈되고 2190선까지 빠지면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장에서도 외국인들 매수 기조 이어가는데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종목들 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외인과 기관들이 매도세 나타내면서 650선 이탈되고 648선까지 내려오면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시장 관망 기조 이어갔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전해드렸듯이 미국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 표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표결 절차 함께 짚고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항공기 제조사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생산을 내년 1월부터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협력 업체들에 대한 우려 나옵니다. 시장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네, 지금 화면으로 이 콩고물을 기대하는 무리들 보실 수 있는데 단지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 또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임명직 정치인 수혜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제주항공이 어제 이스타항공 인수를 깜짝 발표했습니다. 이제 제주항공이 메가 LCC로 발돋움하게 되었는데 시장 영향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의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 올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시장은 관망 기조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이 장 마감 직전에 차익 매물들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이슈가 좀 커져 있는 이슈가 많이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상승했던 주된 이유가 미국과 중국의 1단계, 즉 무역 협상이 잘 됐다 이런 이슈 속에 상승했습니다만 오늘 8시 반 한국 시간으로 보면 8시 반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탄핵 표결의 절차에 들어선다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대 지수가 예상보다는 하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가 소폭의 하락의 모습 있었고요. 나스닥 지수가 오히려 0.05% 상승을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오늘의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탄핵 이런 이슈에 상당히 좀 둔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지금부터 미국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산타 랠리를 기대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탄핵 관련돼서 이런 표결이 얼마나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두 가지 팩트를 보면 산타 랠리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가 좀 시장을 상당히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올 한 해 동안 미국 증시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잠시 후에 보실 차트의 그림들이 다우지수의 모습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2018년도 말 그러니까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21,000선인데 최근 들어서 28,000선 그러니까 역사적인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고 있어서 올 한 해 동안 미국 증시는 이런저런 부정적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나스닥 지수의 모습도 말씀드려보겠는데요. 나스닥 지수 여전히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올 11월 달 이후에 즉 12월 달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올 12월 달에 상승했던 주된 이유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예상보다 잘 진행된다 이런 어떤 기대감 속에 상승했습니다. 다만 S&P 500 지수를 비롯해서 그동안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빵 종목들이 예상보다 상승보다 하락 그 가운데서 애플 등 소위 대형 IT 이런 종목들이 옥석 가리기가 미국 증시의 기본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이런저런 이슈 관련돼서 그동안 유로존의 이슈가 상당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달러 대비 파운드화가 예상보다 급락의 모습 보기 있었던 모습들이 12월 달 이후에 어떻게 보면 유로존 그 가운데서 영국의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달러 인덱스를 넘어서 유로 달러의 약세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영국의 보리스 총리가 노딜 브렉시트를 지금보다 더 커지게 할 것이다 이런 판단 속에서 예상보다 파운드화가 최근 들어서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다 보겠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도일 같은 경우에는 IFO 경제연구소의 페이퍼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페이퍼가 나왔는데요. 12월 달 기업 환경 지수가 96.3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좋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18년도 넘어서 2019년도 즉 어떻게 보면 영국의 브렉시트 탈퇴 전후 이슈 관련돼서 유로존의 가장 킹메이커는 이제 독일이기 때문에 독일의 어떤 증시가 지난 6월 달, 지난 8월 달 이후에 예상보다 상승의 모습 물론 최근 들어서 약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2019년도 이후에 상승의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이제는 유로존의 어떤 기본 킹메이커인 영국에서 이제는 독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전체적인 유로존의 어떤 경제적 리스크는 예상보다 좀 경감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의 어떤 이번에는 경제 데이터로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어저께 데이터 나왔습니다. 제조업 생산 지수인데요. 전월 대비 생산 지수가 나오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전월은 마이너스 0.7%인데 이번에 막상 열어보니 어떻게 보면 월가에서는 이번 12월 달에 그 제조업 지수는 0.7를 예상하고 있는데 0.7보다 적은 1.1% 그러니까 미국 경제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제조업 생산 지수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지난 시간에 즉 지난 경제 지표가 부정적 이슈도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 이슈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몇몇 좀 있는데요. 지난 12월 달 초에 발표된 제조업 PMI 지수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떨어지고 있고 또한 순자본 흐름 비롯해서 빨간불도 있지만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미국 증시가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2019년도보다도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탄핵 이런 부분들이 아마 미국의 민주당의 예상처럼 탄핵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어떤 이슈 속에서 예상보다 미국 증시 상당히 급등의 모습들이 현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밤 증시 상황 짚고 왔는데 일단 미국 하원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 표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6시간 토론 후에 실제 좀 투표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시각으로 잠시 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 결과에 따른 향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저께부터 오늘 여러 가지 페이퍼를 보면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 관련돼서 하원은 통과하더라도 상원은 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좀 이슈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원에서는 어떤 것을 결정하냐면요. 고위 공직자들이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 탄핵 소추를 하원에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 탄핵에 대한 결정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표결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답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월가에서 페이퍼의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해보면 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될 것이다. 탄핵 소추가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겠고요.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된다 하더라도 상원, 그러니까 아마 내년 초에는 상원에서 표결을 할 것인데 표결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직은 유지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의 모습을 보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언짢은 모습을 기록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보시면 직전 6시간 전과 5시간 전에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6시간 전에는 소문자의 모습을 보이겠고요. 그리고 5시간 전에 요 트위터를 보시면 예상보다 이것이 대문자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의 트위터의 내용을 보면 예상보다 강조점에 있는 트위터는 대문자의 모습을 보이는데 5시간 전에 이렇게 대문자로 트위터가 올라왔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하원 표결 관련돼 가지고 이것은 결국 미국을 암살한다라고 상당히 좀 미국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좀 단어가 보시면 적절할 것 같고요. 또한 미국을 죽이는 것이고 이것은 공화당을 저격하는 것이다. 상당히 좀 부정적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그 레디컬 레프트, 그러니까 그 극진 좌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최근의 표결의 모습은 결국 극진 좌파의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서 트위터의 모습을 보시면 예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표결 관련돼서 상당히 언짢다. 이렇게 말씀 드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하원에 만약에 표결이 되는데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가결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하원에 탄핵 가결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난 대통령에 이어서 이번에 미국 헌정 역사상 3번째 하원에서 탄핵이 있는 대통령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시기에도 미국 우선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탄핵이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즐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 자, 그러면 8시 반에 표결될 탄핵 관련돼서 표결의 어떤 폴링, 그러니까 이렇게 투표 어떤 그 밴드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위키백과의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려보는데요. 현재 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435명이지만 4명이 현재 결혼 공석이기 때문에 431명을 현재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원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 그러니까 50%가 넘으면은 하원의 표결이 통과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었던 것들은 하원 통과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현재 431명 관련돼서 민주당이 233명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만 가지고도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통과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 가장 큰 거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230명이 넘는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조될 것 같고요. 431명 기준으로 과반수니까 216명만 넘었으면은 하원에서는 탄핵이 소추가 통과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하원에서는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원은 기본적으로 100명입니다. 하원에서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본다면 내년 1월 정도에는 상원으로 넘어가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관련된 이슈가 좀 커지고 있다 보겠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 상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원은 과반수, 그리고 상원은 3분의 2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53명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100명 가운데서 그러니까 67명이 3분의 2인데 공화당 67명을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통과될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 공화당이 반대하면 상원에서는 탄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좀 바라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탄핵 소추, 탄핵 이런 어떤 이슈가 되고 있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2가지가 이슈가 있죠. 무엇보다도 권력 남용,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하원의 조사 행위의 방해, 이런 부분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7월 달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정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민주당의 조 바이든, 그러니까 전 대통령 관련돼서 조사해달라, 이런 부분들을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얘기를 했고요. 그 가운데서 조사 관련돼서 좀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안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좀 하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그 이외에 또 의회
방해 행위는 그렇다면 하원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우크라이나 커넥션 조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행정부가 조사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원에서는 이것은 권력남용이고 이것은 또 의회 방해 혐의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각각 나눠서 이번에 투표하게 되는데요. 두 개 중에 하나라도 결국 탄핵 소추가 넘어서게 된다면 이것이 하원으로 올라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도 소폭이나마 상승했지만 여전히 상승세의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이번에 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가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않을 것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일시적인 해프닝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서 트위터에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만 상당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그 암살이다. 그리고 공화당에 의한 저격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몇몇 트위터의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이번에 탄핵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내년 대선에 오히려 좋은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 보면 이번에 표결 관련돼서 그리고 탄핵 관련돼서 주가에는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없다. 이런 부분들 오늘 새벽 뉴욕 증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외신 측에서도 탄핵 이슈는 사실상 시장에 영향은 없지만 재선의 경우에는 말이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현재 탄핵은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다음 대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선 이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또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재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대선 가능성은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좀 알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난 시기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될 줄을 많은 부분들이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어떻게 보면 되고 나서 금값이 급등했습니다. 금값이 그 당시에 왜 급등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되면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어떤 일시적인 그 글로벌 참여자들 속에서 상당히 주가와 그 금값이 급등했다는 걸 보면 내년에 대선에 대한 시나리오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있고요. 다만 그 미국의 CNBC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연준이 기준금리 3번 인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간중간에 계속 했던 얘기가 제롬 파월 의장을 해고할 것이다. 그 제롬 파월 의장은 물러나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년에 대선에서 만약 재선이 된다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부터 해고할 것이다. 이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대통령이 과연 그 내년에 대선 앞두고 이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걸 보면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어떤 반증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올 한 해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힘들게 했던 얘기가 지금 화면에도 제롬 파월 의장이 나오고 있지만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해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계기가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동성이 좋아지고 있고 이것이 결국 미국 증시에 급등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가이면서도 경제 대통령이라는 걸 봤을 때 결국 미국 증시가 그만큼 급등하고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력을 넘어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대통령이다.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그 강조점이기 때문에 내년 대선 여부보다도 일단 기준금리 관련돼서 계속 인하 쪽으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가닥을 잡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했던 얘기가 법인세 인하죠. 법인세 인하를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있는 소위 그 빅메이커 즉 킹메이커의 몇몇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실적은 그렇게 예상보다 좋지 않은데 불구하고 예상보다 주가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걸 보면 그만큼 통화정책 완화를 건드리는 정책을 좀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따라서 내년에 대선에 트럼프 대통령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한국을 비롯해서 결국 대통령들은 주가가 좋아지면 그만큼 대선에 좋아질 확률이 많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대선 여부와 관련 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서라도 통화정책을 지금보다 더 인하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가 여전히 좋아질 것을 만들고 그 결과가 결국 대선에 좋은 결과로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주가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기획하고 있다. 그리고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좀 향후 시나리오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지만 오늘 나온 뉴스에 따르면요. 뉴욕 연은 총재는 통화정책 변화를 주려면 경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방어를 하고 나섰어요. 그렇다면 기준금리 상황은 좀 어떻게 우리가 좀 바라보면 될까요?
일단 올 한 해 동안 기준금리는 좀 고민이 많았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몇몇 그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 또한 제롬 파월 의장이 계속했던 얘기가 어떻게 보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공식적인 방송 용어는 아니더라도 이 바보야 기준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하고 있다 이런 걸 보면 여전히 지금 뭐 올해를 넘어서 내년 같은 경우 연준 중에 몇 사람 계속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몇몇 인물들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의 변화를 주려면 경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 단어 뜻을 보면요. 결국 통화정책을 인하게 된다는 것은 미국 경기가 안 좋아져야 된다는 것인데 베이지북을 비롯해서 몇몇 데이터가 예상보다 좋아지고 있다. 따라서 베이지북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지금 세련되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제롬 파월 의장 관련돼서 스탠스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부정적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베이지북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과 서로 이제 두 어떻게 보면 헤드 간의 갈등인데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기준금리는 경제 지표가 나빠지지 않는 한 기준금리는 내릴 수 없습니다. 저런 단어가 통화정책이 변화를 주려면 경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과 예상보다 뉘앙스는 같지만 약간 좀 다른 말씀이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기준금리 상황 짚고 왔고 이어서 뉴욕 증시의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인데요. 보잉이 한 달간 11% 넘게 내렸습니다. 일단 이 보잉의 737 맥스 기종 생산을 내년 1월부터 일시 중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항공업계 영향도 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크죠. 아시는 것처럼 보잉이 우리가 뭐 군사 소위 방산 기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잉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귀에 좀 익은 것이기 때문에요. 보잉이 이번에 결정하기는 상당히 큰 고민이 있다. 그만큼 보잉 737 맥스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잉이 가장 그 수익 구조 관련돼서 결국 비행기에 대한 모습인데요. 지금 잠깐 좀 화면을 보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보잉 관련돼서 회사 측에서 이번에 프레스를 통해서 보도자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잉 737 그 맥스종 관련돼서 앞으로는 중단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보잉 같은 게 중단하게 되면 결국 인원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이 필요한데요. 보잉 입장에서는 레이오프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고용을 중단하거나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잠깐 유급, 때론 무급 휴가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보잉 관련돼서 가장 매출이 있었던 737 관련돼서 중단합니다. 이런 얘기가 일단 2020년부터 중단합니다. 2020년 1월부터 중단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잉의 주가의 어떤 트렌드를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제가 2주에 나왔을 때 보잉의 주가가 상당히 좀 급등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보잉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씩 그 상당히 그 세계 시장을 향해서 보잉 기존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쇼룸을 여는데 그때 몇몇 국가에서 나는 보잉 737을 살 거야 이런 어떤 선주문 이와 관련돼서 상당히 이 당시 잠깐 좀 급등했습니다만 여전히 이번에 보잉 관련돼서 앞으로는 이제 생산이 안 된다 이런 속에서 보잉의 주가가 급락의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1월 달 이후에 급락의 모습 이후에 어제 오늘의 모습은 이것을 상승으로 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보면은 보잉의 주가는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로 강조를 드릴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 3월 달에 주당 440달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330달러. 그러니까 약 15% 20% 정도 상당히 좀 주가가 하락의 모습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보잉 관련돼서 상당히 좀 이슈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큰 충격으로 좀 나오고 있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잉의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미국의 경쟁 기업이라고 그러죠. 많은 분들이 다른 기업 몰라도 록히드 마틴을 알고 있는데요. 잠깐 좀 보실까요? 자, 보잉의 주가는 어떻게 보면 4월 달부터 하락의 모습을 보이겠고요. 또한 보잉의 주가가 나의 기쁨이야 이런 모습 속에서 락히드 마틴이 오히려 주가 상승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보잉의 어떤 주가의 상승보다 하락, 이제는 락히드 마틴이 주가의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보잉의 주가가 지난 이틀간의 상승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 보면 이것은 과연 보잉이 그동안 보잉 737 맥스가 이제 단종될 것을 대비해서 또 다른 어떤 기종의 개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주가 급락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부터 보잉의 주가의 방향은 결국 보잉의 기업들이 보잉 회사가 어떤 보도자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주춤하게 될지 그리고 하반 경직을 맞출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제 오늘과 넘어서 보잉의 주가가 소폭이나마 상승을 보이다 보겠고요. 따라서 몇몇 개 관련돼서 상당히 소위 유관 기업이라고 말씀드려보겠죠. 실은 우리가 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몇몇 그 컴프레스 모습도 있는데요. 예상보다 그 제너럴 일렉이 보잉이 상당히 납품하는 부품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주가가 좋아진 것을 전제로 봤을 때 보잉이 주가가 하락이 된다 그러면 제너럴 일렉트를 비롯해서 소위 유관 산업들의 주가가 하락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의 하락을 그만큼 저지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잉 관련돼서 상당히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베네핏을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정리하면 관련 기업들 그리고 관련 업체들의 줄도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영향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어저께 우리가 앞서서 잠깐 좀 얘기하셨죠. 어떻게 보면 제주항공이 이스타에 어떤 관련돼 가지고 양해각서를 책을 공시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그 대한항공 관련돼서 상당히 대한항공이나 몇몇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보잉 737 그 맥스나 이런 737을 주력을 하고 있는데 737이 내년 1월부터 이제 중단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비행 관련돼서 보잉기도 많이 있는데 보잉 737을 지금 운행을 중단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들의 손익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그동안 LCC 우리가 저가항공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LCC 그 관련 그 항공사들 어떻게 보면 737을 많이 그 몇몇 그 구매나 때론 리스했던 기업들이 상당히 이렇게 된다면 매출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관련돼서 제주항공이 그 이스타항공에 관련돼서 양해각서를 외했다는 걸 보면 이제는 LCC 기업들도 상당히 구조적인 들었을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제주항공이 이번에 그 이스타 관련돼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LCC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시장에서 정치행 테마주가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지 좀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이거나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임명직 정치인 수혜주가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큰 상승이 나오는 만큼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대응해 보면 될까요? 네, 주식을 바라보고 주가를 연구하면서 투자를 할 때 가장 또 중요한 요인들이 있겠죠. 근데, 솔직히 어떤 회사와의 인척 관계, 친척 관계, 그리고 친구, 그에 따라서 동문, 혈연, 학연, 이런 거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변환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그런 전제로 시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정치 테마주, 정부가 개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 총선에 대한 영향권이 이어지다 보니까 들썩들썩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이런 정치 테마주 찾기는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어졌던 변화를 보게 되면 조국 테마주도 그랬죠. 거기다가 이낙연 국무총리 관련돼서도 관련주들이 들썩였고 근데 막상 그 연관돼서 흐름을 보게 되면 내용을 솔직히 뭐는 뭐다. 그래서 무슨 동문이다 이런 걸로 말씀드리고 싶지조차도 않습니다. 네, 그런데 관련된 흐름들이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인맥이나 학연 쪽에 대해서 한정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차라리 그냥 정치 테마주의 가장 원조격 안철수 테마에 이어지는 안랩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연관성은 있을 수는 있다고 보여지죠.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는 좀 더 확대시켜서 나오고 있다는 쪽에서 봤을 때, 좀 쉽게 말씀드리면 경계하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특히 또 최근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가 임명되다 보니까 우리들 휴브레인 계룡정기 모헨즈 왜 이쪽이 연관성이 있는지 저는 1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다 보니까 수산중공업, 일루코, 케이팝, 리츠, 대한약품 마찬가지로 왜 그런지 전혀 이유를 모르겠는데 뻔하게 뭐 동문이다, 뭐 어떤 지연 이런 쪽이겠죠. 근데 물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특히 미국 시장 같은 데도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어떤 정치 테마주는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정치 테마주 관련돼서 버락 오바마 후보가 어떤 이제 대선 후보로 열심히 열일하고 계실 때 관련돼서 후보자가 핵심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쪽이 제시가 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헬스케어, IT 이런 쪽에 대해서는 관련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움직였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런 변화를 끌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약과 함께 산업이 커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정치 테마주로 엮어서 움직이는 것은 솔직히 뭐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학견이나 지연 가지고 움직임이 나오겠다라는 부분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움직인다. 이 부분은 솔직히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말 그대로 거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거래소도 앞으로 총선까지 있다 보니까 유력 정치인 관련된 테마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강화하는 게 맞고요. 어떤 정상적인 이성적인 판단하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움직임들은 계속 주시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솔직히 여러 가지 흐름을 보다 보면은 한국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한 달이 건너면 다 알 수, 그러니까 뭐 예전에 통계도 그런 부분들이 나왔죠. 전화 한 3번, 4번 정도 하게 되면 거의 다 아는 사람들로 엮인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지연이나 학연, 혈연과 같은 쪽으로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죠. 이런 쪽이 연결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들도 어떤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체가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나는 단타를 정말 잘해. 그리고 차트만 보면서 이런 모멘텀 가지고 충분히 매매에서 수익을 연결시킬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이 넘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말릴 수는 없겠죠. 근데 어설프게 투자하게 되면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관점들이 이런 테마주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같은 테마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성장이나 아니면 어떤 앞으로의 실적이 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움직이면서 나오는 테마가 그나마 건강한 테마지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특수성 가지고 움직이는 정치 테마주는 솔직히 아예 안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다라는 쪽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 자세히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항공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주항공이 어제 이스타항공 인수를 깜짝 발표했습니다. 항공업계 역량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앞서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앞서서 말씀하셨던 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지금 변화로 봤었을 때는 기저효과와 함께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매물과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한번 이슈 때 다뤘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일단 어렵죠. 어렵다 보니까 매물이 나왔고 회사 측은 약간 부인을 했어도 그런 소문들은 피할 수 없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확정이 됐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할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항공이 올해 말까지 해서 지분을 한 51% 정도,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695억 정도를 이제 제주항공이 인수를 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워낙 아직 그 덩치가 큰 LCC 쪽의 변화가 아니다 보니까 파장은 좀 적다고 하더라도 LCC 업계 자체에 대한 변화들은 조금씩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국내 1위 LCC가 5위 LCC를 인수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항하는 항공기와 이스타항공의 항공기를 합치게 되면 65대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나항공 86대, 아직 뭐 모자라긴 하지만 조금 더 힘들면 육박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LCC 쪽의 덩치가 커지는 데 대해서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그동안 애경산업이 지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하려고 하다가 좀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여기서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냥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느니 그 부채 어떤 조 단위 부채를 인수를 해서 허덕이느니 차라리 그냥
LCC 쪽에서 좀 키워서 덩치를 키워가겠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이번에 나왔지 않았나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솔직히 대경산업이 계산기를 좀 더 잘 두드린 게 아닐까 생각은 들고 있고요. 물론 아시아나항공과 비교해서 국적기와 여러 가지 여파를 생각해 봤을 때 글로벌 얼라이언스죠. 제휴관계 쪽을 생각해 봤을 때는 당연히 아시아나항공이 메리트는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LCC 쪽으로 키워가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보게 되면 이쪽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돼서 규모의 경제, 점유율 확대, 그리고 LCC 시장 쪽에서 시장 주도권 확대 모두 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실적 부진이 당연히 안 좋죠. 실적은 이번에 환율이나 노재팬 여파, 그리고 보잉 737 악재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들은 여파를 미쳤다고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매출은 그래도 견조해도 올해 적자 전환으로 전망되는 만큼 부진한 흐름들인데,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이 구조조정과 함께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LCC 쪽으로 보게 되면 현재 6개인데 내년에 새롭게 항공 면허를 취득하는 쪽까지 보게 되면 플라이 강원, 에어 프레미아, 에어로 K항공, 참 발음도 어려운 회사들도 많은데요. 합쳐지면 한 9개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많고 어떤 지역도 넓은데 LCC가 6개, 중국마저 8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9개라고 하게 되면 이건 좀 경쟁이 너무 과열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부분은 종횡 합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에 대한 변화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덩치를 키우는 역할 쪽에서 LCC는 재편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인수를 하면 자금 부담 얘기를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인데, 특히 제주항공 부채 비율이 486%, 그리고 이번에 시비를 100억 정도 발행해서 추가적으로 인수하는데 부담을 줄이겠다는 쪽으로 나오는데, 솔직히 자금은 살짝 부담이 될 정도로 생각됩니다. 근데 아직 이제 업황이 개선되게 되면은 이 부분도 돈을 벌어서 갚으면 되지라고 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면 그렇게 부담은 덜할 수는 있는데, 당장은 자금 부담은 좀 된다는 관점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올해까지 실적은 안 좋았지만 내년부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변수겠죠. 근데 지금 실적 관련해서는 올해 적자 전환 이후에 내년에 개선 기대감이 기저 효과와 함께 발현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환율이죠. 환율 같은 경우도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나오면서 워낙 강세로 이어지는 기조가 조금씩 확인된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수치상으로 봤었을 때에 대한 부채 부담들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관점과 함께 여러 가지 여파를 생각하게 되면 내년은 좀 낫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전반적인 항공업계 쪽은 일단 위축세에서 변화가 들어오리라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 대한 변화도 탐지하면서 투자 전략에 같이 참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항공주 짚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시중 자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자금이 증시에 좀 유입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네. 지금 부동산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너무 강하게 들어갈까 봐 제가 좀 자제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앵커님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지금 아파트 서울에서 사고 싶으세요? 뭐 사고 싶은 마음이야 있죠, 당연히. 그렇죠. 네, 네. 마음과 현실은 또 계좌는 괴리가 있죠. 차이가 있죠. 네. 네, 괴리가 있죠.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심리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누구나 다 사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가격이 강세로 가다 보면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정부가 부동산을 규제를 하는데 어떤 포인트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 약간 부동산 마찬가지로 지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기득권에 대해서 적폐를 생각한다는 관점들이 오히려 약간 좀 왜곡돼서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부동산이나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은 규제로 통해서 모든 걸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모든 걸 이제 규제, 압박하다 보니까 약간 도를 넘어간다는 부분들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금액 얼마 이상은 대출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그 이상은 아파트나 어떤 취득을 할 수 없어라고 규정을 짓는 자체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너무 강하게 얘기하나요? 네, 혹시 제가
정부 비판 수위가 좀 높다라고 하게 되면 시켜주시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었을 때 당연히 공급이 못 따르다 보니까 나오는 공급 부족들, 거기다가 저금리의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유동성들 같이 결합돼서 나온 지금의 현 세태라고 봐야 할 부분들인데, 거기다가 이런 부분들을 풀려고 하는 첫 단추가 조금씩 잘못되다 보니까 계속 부작용으로 가격이 급등하는데, 이에 따라서 규제만 너무 강화되고 있다는 쪽은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잘못되게 되면 과거 일본의 부동산에 실수했던 부분들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들 쪽도 염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도심의 재개발을 못하고 오히려 도쿄도 그랬습니다. 도쿄 같은 경우도 중심지 쪽에서 한정된 쪽으로만 공급을 하고 그 이외에 수도권, 그러니까 도쿄 이외 주변들을 개발을 하는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무너질 때 여파가 더 심하게 나오는 부분들이었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동산 정책은 당근과 채찍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하게 되면 규제만 커졌을 때 상대적인 파탈감은 더 커질 수가 있고 주거 비용이 좀 더 늘어나고, 오히려 대출금 상환이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소비도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을 다 떠나서 부동산 얘기 이제 그만드리고요.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겠느냐라고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규제하게 되면 잉여 유동성을 주식의 좀 건전한 자본시장 쪽으로 옮겨질 수 있게 약간 또 여기서 당근책이 좀 나와야 될 부분들인데,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죠. 일단은 세금을 거둬야 될 또 하나의 어떤 시장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마 자본시장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또 창구들은 그렇게 크게 열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 정부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도 이제 노무현 정부 때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도 패턴은 유사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부동산을 계속 규제하다 보니까 그때 여러 가지 경기 상황과 맞물리면서 주식시장이 좀 큰 폭으로 올랐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연성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보통 그럴 때 그때 같은 경우 차화정이었었죠. 그래서 어떤 중국의 성장과 함께 같이 이어졌던 부분들이 주도주가 뚜렷하게 나오다 보니까 시중 자금들이 유입돼서 그나마 그때 좀 돈 좀 벌었네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왔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그런 주도주의 역할을 할 종목이나 섹터가 확인이 돼야 저점에서 움직임이 한 100% 올랐네. 그러면 나도 지금이라도 사볼까라고 하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생길 텐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 어떤 주식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개인들이나 시각들이 많이 똑똑해졌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마 본격적으로 자금이 유입될 거다라는 쪽은 일단 버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IT 섹터가 살아있는 만큼 이쪽이 주도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은 높습니다. 그와 함께 변화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은 살짝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아마 정부의 특성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못을 박아드리고 싶고요. 상대적으로 리츠 같은 부동산 간접 투자 쪽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일단은 어떤 한쪽에 막았던 흐름들이 좀 풍선 효과와 함께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너무 크게는 기대를 하지 말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출근길 나서실 때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 곳곳으로 영하권의 강한 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울과 춘천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내려간 상태고요. 전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10도를 밑돌며 춥겠습니다. 두툼한 겉옷으로 체온 유지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한편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는 더 낮아 춥지만 덕분에 공기순환은 원활합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며 종일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가끔 구름 많지만 제주도는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낮 동안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경기 남부와 충남, 충북 남부는 차차 흐려져 저녁부터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아침에 영하권에 강한 추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도 인천 3도, 춘천 5도로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8도가 되겠고요. 강릉은 3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아침 기온 0도, 대구 2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광주 7도, 부산과 대구 1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면서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까지 기온이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며 춥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북부 지방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